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대한민국도 핵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른바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는데, 영국에서는 한반도, 대한민국이 잠정적인 핵 보유국가다. 한반도의 기술이라면, 대한민국의 기술이라면 2년 내에 핵무기 만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핵무장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실린 단독 기사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 논의한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미 당국은 이 논의에서 일단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는데요. 하지만 미국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긍정론이 일고 있다고 동아일보 취재 결과 1면에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강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F-22도 오늘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기사가 한국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 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 그렇습니다. 팔라고 해도 미국이 안 파는 전투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늘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입니다. 핵 잠수함에 B-52 폭격기에 스텔스기까지 북한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3대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모두 전개되는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조선일보 이번엔 정치면 기사 한번 볼까요? 안철수 의원의 안보 우왕좌왕. 분명히 안철수 의원은 안보에 관해서는 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진보와 보수 중도의 노선을 추구한다. 안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의 안보 관련한 목소리를 보면 어째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우왕좌왕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치권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엔 여권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영입한 안대희 전 대법관, 마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포 현역 의원인 노웅래 의원에게도 현재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당내에 당협위원장 출신인 강순기 전 의원보다도 오히려 지지율 응답 포인트가 낮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김무성 대표가 야심차게 꺼낸 인재 영입 카드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동영 오면 합류할 수 없다. 국민의당에 입당을 한 이상돈 교수가 최근 안철수 의원이 러브콜을 정말로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의 영입에 대해서 정동영 오면 나는 국민의당에 합류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과연 중도 노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상돈이냐 정동영이냐, 안철수 의원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저희 도시구쇼에서 그 속내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기사입니다. 한국이 잠재적 핵 보유국이다. 2년이면 핵무기쯤은 금방 만들 것이다. 영국의 IISS와 다른 기관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미국 사무소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이 최근 출판한 책에서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한국을 지목했고요. 2년이면 핵무기 뚝딱 만들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북한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가 김정일 생일이었는데요. 김정일 생일을 맞아서 금수산 참배 명단에서 김정은의 이름이 빠져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일잔치 참석 안 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 확인해본 결과 김정은이 이솔주와 나란히 금수산에 참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간신문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 저희 돌직구쇼에서 방금 전 사실관계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도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인 대표죠. 비공개 회동 3분간 둘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두 분이서 어떤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는지 오늘 저희 돌직구쇼 다 취재 마쳤습니다. 그 비밀 대화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이 기자들은 특정인 2명이 비밀리에 만난 내용까지 다 취재하는 것이 기자의 능력인데 오늘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인 대표 일단 분위기는 꽤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예. 박근혜 대통령 어저께 국회 연설하기 전에 20분 전에 국회에 도착해서 지도부와 함께 티타임 가졌는데요. 예.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몇 명 있었는데 가장 먼저 본인이 23개월에 만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거의 2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23개월 만에 만났다. 네. 거기서 이제 우리 김종인 대표가 중국을 너무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하니까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 자리가 끝나고 파서 박 대통령 일어나려고 하니까 예. 또 김종인 대표가 조금 더 얘기하시자. 조금 더 얘기합시다 우리. 그래서 두 분만 3분 정도 얘기를 했다는데요. 내용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가 취재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대화 내용 저희가 출력물을 준비해봤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먼저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겹게 김종인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박 대통령이 먼저 찾아가서 김종인 대표에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손을 내밀었고 악수를 했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청와대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또 굳이 한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고 전해라 라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다는데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김종인 대표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 무조건 대통령 반대하지 말고 개성공단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할 기회라도 줘야지 라고 박 대통령 편을 들어줬기 때문이 아닐까요? 김종인 대표 먼저 그렇게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서 국민들 앞에 조금 소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논리도 국민의 안위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릴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개성공단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김종인 대표와 정겹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요. 이어서 김종인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김종인 대표가 또 박 대통령이 할 얘기를 대신 말해줬군요. 중국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상당히 바깥 언급과 속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장구 쳐줬죠. 중국과 노력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참 무섭습니다. 좀 가까이 볼까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참 무섭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시간이 흐르며 고도화된다면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박 대통령 말하니까 김종인 대표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정치 구단으로 두 분의 대화를 봤을 때 두 분 간에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인데 청와대 대통령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 대화는 예. 마지막에 3분간 남았을 때가 아니라 앞에 여러 명이 있을 때 한 이야기인 거고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대표의 온도 차이가 있었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일 대박이라고 하시더니 개성공단 중단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마치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의 입장이 갈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또 지도부 간의 이견이 갈렸어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 국민의당 이야기 하겠지만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엇박자가 되고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가 전략적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지금 비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일단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은 예. 문재인 대표보다 불편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색하다 하더라도 문 대표만큼 어색하겠냐.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색은 차이가 있는 거고 어제 예. 우리가 말했다시피 최근에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김종인 대표를 이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한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정말로 아유 우리하고 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좀 야당의 틈을 벌려보려고 하는 봐라 이 사람 우리하고 가깝지 예. 않냐라고 이 야당 지지자들한테 이제 혼선을 주는 부대 효과가 있는 건데 그 뒤에 독대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건 없다고 보는 게 제가 두 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어디 이렇게 같이 있다가 국회의원인 사람들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을 영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이병기 실장, 김종인 대표가 자연스럽게 뒤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남아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부 기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 이기진 전 의원님. 예. 북한 국면과 관련해서 제1야당 대표와 또 대통령이 이렇게 분위기가 정겨웠던 적은 제 기억에 최근 없었는데 어제 김종인 대표와 박 대통령의 대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함께 했던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곳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분이 그 상대편 야당에 가서 수장이 된 상황에서 그분을 그렇게 폄하하거나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김종인 대표의 응원이 상당히 필요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그 설명을 하는 자리를 그래도 이렇게 마련한 것이 뭐 그런 덕이라고 생각도 되고 거기에 가서 김종인 대표를 잘 환대하고 맞아주고 만약에 혹시 서운한 감정을 보였다면은 예. 속 좁아 보였을 것이고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진 다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속 좁은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인데 김종인 대표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제 만남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제 박 대통령의 연설 뒤에 네.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평가를 하셨는데 개성공단을 급박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 네, 그렇죠. 또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멘트하기 전에 어저께 그 많은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던 건 김종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어떤 인사를 나눌까. 예. 그런데 저는 사실 더 궁금했던 건 김무성 대표와 어떤 얘기를 나눌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어떤 얘기 나눌까? 김 대표도 있었죠, 거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자신이 누구에게 약간 좀 반감을 갖고 있다거나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별로 숨기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김무성 대표에겐 굉장히 따뜻한 말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뭐 입술까지 부르트시고 하셨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 대표에게요. 네, 김 대표에게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김 대표가 연설 듣고 나와서 이번 연설 너무 좋지 않았는가.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예. 그 평가를 했었고요. 주고받았네요, 덕담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 이분도 이제 정치 구단인데 그 양쪽 다 어느 정도 이런 그 암묵적인 합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서로 이렇게 분위기 좀 좋게 가자라는 예. 건 있었고, 근데 역시 숨기지 못한 게 딱 한 부분이 있었죠. 앞에 언급했지만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한테는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그 어떤 구원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특정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좀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예,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쉬. 쉬라는 표현을 좀 격떨어지게 그랬죠. 써가지고 대통령이 또 그걸 지적하셨어요. 지난번 네. 만날 때. 네, 직접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어떤 그 감정을 그대로 좀 드러내고, 그래서 어저께도 딱 이 세 명을 봤을 때,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어떤 대화, 이게 짧은 대화지만 참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까메오 출연한 분이 있었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 연설 마치고 의원들이랑 악수하면서 나갔는데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 네. 라고 하신 분이 계셨다고요.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죠. 윤상현 예. 의원이 언제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은
본인은 굉장히 반갑게 맞을 걸 딱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보고 지나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이 들었는지 머쓱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 여기 있어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 굉장히 웃으면서 화답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두 분의 관계가 뭐 저는 참 그런 모습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대통령의 연설을 굉장히 나름대로 응원해 주기도 했고 나가는 길에서도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 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분명한 건 여기서 저는 어저께 조금 더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연설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박수를 여러 번 쳤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모습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안철수 의원한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얘기는 저는 원래 그래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초당적 협력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 어제 국회 연설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런 모습들 굉장히 보기 좋았다. 네. 보기 좋았던 게 비단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 웹툰을 보는 굉장히 보기 싫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만화 보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국회 과정이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우리 내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설이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국민 전체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의 그런 모습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매우 냉혹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시작이 불과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들은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제사회라는 무대 속에서 이 북한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북한 3대 뉴스, 따끈따끈한 소식들 3가지 뽑아봤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3대 뉴스, 먼저 첫 번째, 개성공단 잠정 중단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고 공무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윤태곤 실장님 같은 경우는 북한 안에 있는 북한 식당도 여러 차례 가보셨고 또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도 수차례 가보셔서 맛있게 음식을 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북한 식당 처음 가본 게 예. 1990년대 중반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면 평양 식당이라고 있거든요. 아, 부다페스트에도 제가 한 북한 식당이 20년 있어요. 됐습니다. 북한 식당을 예. 이게 드나든 지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중국, 북한에 있는 식당을 가봤는데 오늘 우리 정부에서 이제 알려진 게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네. 그리고 한국인 대상 여행사들한테도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조선일보에. 이 식당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현금 장사, 돈이 도는 곳이지 않습니까? 현금 장사가? 뭐 어느 나라든가 네. 간에 전 세계적으로 뭐 카드 사용도 하겠습니다만 그게 어음이라든지 이런 국제 무역 거래가 아니고 신용카드라는 건 뭐 현금이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이게 북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30여 곳 정도 식당 운영해서 1억 불 정도의 이제 수입을 올리니까 북한 식당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네요. 그렇죠. 이제 짭짤한 거죠. 말하자면. 1억 불 정도. 그래서 이제 권고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20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 북한 식당에 드나들기 시작할 때 처음에 아이고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이런 사실은 겁도 먹었었죠. 아니, 사실은 저도 이제 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출장 가보면 북한 식당 들어가기가 좀 주춤주춤 꺼려져요. 이거 그리고 들어가도 되나? 좀 자연스러워진 게 북측에서도 제가 볼 때 20년 전에는 되게 경직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요즘 거의 자본주의적으로 돼가지고 뭐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서비스 위주로 예. 하고 이제 이런 거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드나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조치를 한 건데 뭐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요.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여행사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가이드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이고 북측에서는 이제 한국 손님들이 안 가면은 여기 한 절반 정도는 한국 손님이거든요. 아, 북한 식당에. 식당 손님의 절반 정도가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이다. 대한민국 특히 이제 뭐 기업인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돈도 돈이지만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자제령이. 북한 식당 뭐 수십 년간 출입해 온 뭐가 제일 맛있던가요, 북한 식당에선? 아니,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단고기라고. 단고기? 예,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부르죠.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예, 불러요. 그리고 이제 뭐 냉면도 있고 뭐 맛있죠. 단고기 즐겨 드시는군요. 아유 뭐 즐겨는 아니고 있으면 먹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북한 식당, 이 평양이나 뭐 아까 부다페스트에도 있다고 했는데 그 북한 식당 내의 문화랄까요?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예. 북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보면 전 세계 12개국에 130군데 있다는데 저는 한 번 가보고서 뭐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해서 가본 적이 없는데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이렇게 내리면은 공항에서부터 이제 접대원 동무들이 한복 입고 나와서 그러니까 한국 걸 아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전단지를 네. 뿌리면서 오라고 하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바로 이제 해외에 있는 중국에 예, 있는 북한의 식당인데요. 접대원 이제 저렇게 여성들이 굉장히 미모고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수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엄청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저렇게 공연을 하고 예. 비정치적인 뭐 우리가 많이 하는 휘파람이나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를 반갑습니다. 하면서 예. 분위기를 띄우고요. 음식도 맛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불쾌하고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사실 저것은 이렇게 외화벌이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그 정보원 그러니까 북한 정보원들이 하는 활동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데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북한 문화는 어떤지, 음식은 어떤지, 또 여성들은 저렇게 또 예쁜 여성 접대원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 호기심으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근데 번쯤 가보고 예, 싶죠. 근데 예.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이 들어가는 자금이 만만치 않은데요. 예, 저쪽을 통해서 현금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연간 4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확하게는 집계가 안 되는데 연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1억 달러니까 거의 절반 내지 전체에 부합하는 금액이거든요.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 못지않게 이 북한에 나와 있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을 통한 예. 자금줄을 죄는 것은 굉장히 유효한 그 어떤 압박수단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이 협조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예. 오늘 한 조간신문의 기자가 이 우리 정부가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를 권고한 기사를 쓰면서 본인의 체험을 썼는데 아주 예쁜 이 북한의 여성 봉사원이 이제 식당에서 음식 시중을 들다가 뭐 아코디언도 하고 기타 등을 연주하는데 우리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 쌍꺼풀이 참 예쁘네요라고 칭찬을 했더니 그 북한의 여성 봉사원이 손님들 잘 모시라고 우리 장군님이 쌍꺼풀 수술해 주셨다. 그거 사실일 거예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는 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홍영표 장관이 개성공단에 돈이 글리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다가 증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참 곤혹을 치렀는데 예.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죠. 그 돈이 그대로 달러 뭉치가 갔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 내부서의 자금 운용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개연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1억 달러, 개성에서 1억 달러, 해외 식당에서 1억 달러, 한국인들이 다 한 건 아니겠지만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1억 달러가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1억 달러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우리 관광객이 에라디아 참 예쁜 아가씨들이 있는 북한 식당에서 밥 먹는 걸 즐기면서 그 돈이 나가서 목함질에 되고 천안함 폭침되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이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지금 군대에서 총 들고 휴전선 지키는데 그 돈으로 무기 만들어서 우리한테 쏜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에라디아 이쁜 얼굴 보고 취해서 그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 1억 달러 큰 돈입니다. 우리한테도 큰 돈이고 북한의 경제 규모에서 1억 달러씩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면 북한 식당 출입을 그것도 자제한 거의 건 잘했다. 잘했죠. 늦었죠. 그리고 과거 관광 행태 중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줄은 정말 몰랐던 사람들이 많죠. 네. 그저 호기심에 같은 민족이니까 현장 갔다 개인적으로 한두 번 가는 거 그거 우리가 옹졸하게 뭘 할 수는 없지만 돈이 될 만큼 줄을 서서 관광 버스가 마당에 그득할 정도로 가는 거 필수 코스가 되는 거 이것이 한 1억 달러의 한 반 이상을 우리가 보태줬다면은 우리 정신 나간 짓이죠. 만약에 국제시장에 윤덕수 역할을 했던 황정민 씨가 여기에 나와서 뭐라 그럴까? 리얼한 연기를 했다면은 그 주인공의 일생을 간접으로 살아본 사람으로서 예.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셨군요. 그렇죠. 월남 가서 축두룩 고생하고 서독에 가서 탄 캐면서 축두룩 일하고 평생을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살다가 죽은 지금 뭐라고 시부리나 뭐 이런 그런 스타일 아니겠어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거저된 줄로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예. 정신 없어요. 이기진 의원의 또 돌직구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국내에 있는 국내분이 경영하시는 뭐 평양냉면집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손만두집은 활용하셔도 된다는 점을 높아시면서 그러면 네, 네. 그건 또 국내 경제 활성화를 그러면, 위해서 네. 또 국내에 있는 건 괜찮고요. 북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북한 뉴스입니다. 반인도적 범죄로 김정은을 기소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숙현 기자님, 네. 반인도 범죄 혐의로 김정은을 기소하겠다. 이게 어떤 뉴스입니까? 네, 어제 그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이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예.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이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 수뇌부가 반인도적인 범죄로 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정부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유엔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뭐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반인도적인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죠. 사실은 2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이었는데 당시 어떤 한 회의에서 당시에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장은 그 탈북자들 330여 명의 어떤 그 증언을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때도 역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제 김정은과 그 지도부를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대책은 별로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다만 어떤 바람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그 어떤 조사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그래도 이게 북한에 조금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압박하는 역할을 차원이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은 지금 뭐 국제재판 형사재판소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사실상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압박하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 김정은이라도 반인권 죄를 지은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는 한 가지 가정이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김정은을 재판에 세운다. 어떤 가정입니까? 김정은을 이제 재판으로 그러니까 동독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베를린 장벽이 있기 전에 동독에서도 서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할 때 동독의 무장 병사들이 탈출하는 사람들을 많이 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통일이 된 다음에 그 총을 쐈던 그 하급 그 군인들도 다 기소가 됐고요. 다 기소됐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걸 지휘한 동독의 수뇌부도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그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고 그거를 지시한 사람도 나중에 다 처벌이 됐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형사재판 무대에 세웠다. 기록하자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 유엔 북한의 인권 법안인데요. 어찌됐건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걸 지시한 사람도 충분히 범죄 조사 기소가 가능하다는 거를 북한에 알려야 된다는 것이 이번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을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반대를 찬성표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국제법으로 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알려야 된다는 걸 지금 주장한 거고요. 실제로 김정은은 무서울 겁니다. 무섭다, 김정은은. 지금 우리가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도 레짐 체인지, 북한의 체제 붕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탁 먹복지개로 뽑아내듯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어떤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딱 집어내가지고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김정은만 집어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두려운 시나리오다. 생각할 수 있는 그걸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는 가운데 김정은 자신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런 분위기를 국제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뒷이야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유엔 특별 보고관의 이 뉴스는 북한의 급변 상황, 레짐 체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특수부대가 몰래 북한으로 잠입을 해서 김정은 정권만 붕괴시킨 후 김정은을 납치해 왔을 때 김정은은 언제든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있다라는 정성희 위원의 분석이셨는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예. 일반 국민들이 뉴스에 혹시 유념하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요?
지금 한미 참수작전 훈련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미가 하고 있는 참수. 훈련 중에 참수작전. 참수는 그 목을 따는 거죠. 예. 그걸로. 김정은, 하도 그 세습을 하니까 이름도 헛갈려. 또 비슷해요, 다. 예,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 왕조를 바꿔버리겠다, 그 아니겠어요? 예. 후세인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특수부대도 미국의 그 특수 요원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그 훈련 내용을 전수한다는 거죠. 참수작전. 예, 한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이 난 있다고 본다면은 이번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연설이 그냥 한마디 한 것은 아니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실제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돌직구쇼 정보 보고 다 들어갈 텐데 정말 무섭겠어요. 그렇죠. 참수작전. 참수작전. 레짐 체인지. 그런 면도 있고 여기서 우리 국회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어저께자로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국제사회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우리 국회의 북한 인권법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벌써 2005년이 첫 시작이었어요. 벌써 10년이 지난 과정 동안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기간이 지났음에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레짐 체인지가 되고 났을 경우에 그럼 과연 그동안의 북한 인권에 대한 상황들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담아낸 아주 굉장히 필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되고 예. 저는 갑자기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는데 월드워라는 굉장히 좀 미국 할리우드 영화였어요. 브래드 피트 나온.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영화인데 전 세계가 좀비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세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데 유일하게 북한만이 그 좀비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 이유가 뭐냐면 좀비 바이러스가 딱 사람을 물어야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예. 딱 알자마자 김정은이 전 인민의 이빨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는 이 거죠. 영화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한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해야 될 역할을 한다라면 여야가 반드시 예. 6월 임시에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윤태호 실장님, 북한 인권법 김치로 따지면은 5년 묵은 묵은지거든요. 북한 인권법은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될것 제가 볼 때 같다? 28일 이전에 될 것 같고요. 근데 문구 조정이 남았고 참수작전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참수작전이 어떻게 현실화가 됐는가 하니 후세인하고 카다피 경우로 현실화돼서 작전 교범으로 들어간 건데 근데 저희는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인하고 카다피를 처리한 이후에 이라크가 이후에 어떻게 됐고 리비아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리비아 같은 경우에 시리아하고 해가지고 IS 천지가 됐고 이라크도 계속 안정을 못 찾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정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한반도가 이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예. 국제가 안정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참순이 뭐니 하는 건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좀 저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북한 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동아일보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이번입니다. 한미 간에 한반도의 전술적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오고 갔다. 오늘 아침 저희 돌직구쇼 방송 직전 청와대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반도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을 한미가 이번 핵실험 사태 이후에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 네. 동아일보 취재 내용 전해주시죠. 논의가 있었다는 거고요. 오늘자 동아일보 1면에서부터 3면부터 쭉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한미 당국이 그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깊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이럴 가능성, 소위 말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라는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라는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 분위기는 네. 전술핵 재배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한미 간에 이런 내용을 네. 통화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순간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 일본 등으로 이 동북아 정세 전체가 도미노, 그 핵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문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 동북아 지금 국제 질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순간 이 모든 질서가 굉장히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미국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엊그제 그 국회 연설에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국내가 술렁이었는데 원유철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가 바로 정책위 의장입니다. 예. 정책위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의원은 어저께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들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간 부분들이 핵 연료에 대한 재처리가 허용돼야 된다라는 얘기들까지 던졌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예. 미국에서 CS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 정부에 한반도 대한민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뉴스도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영국의 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핵무기를 갖겠다라고 본인들이 마음을 먹게 되면 2년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 개발 과정은 한 6개월이면 되는 건데 사람을 어느 정도 뽑고 교육시키고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다 포함해서 2년이라고 하니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면 얼마든지 사실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의 이 문제가 사실 우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체결되고 난 뒤에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5년 바로 작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한 4월 달인가로 알고 있는데 예.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후진적으로 갖고 왔던 한미 원자력 협정의 과정을 전면적으로 굉장히 수십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정의 의미가 과거와는 다르게 그 핵연료 사용 후에 재처리 등에 대한 문제에서 발전적인 문제를 예.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양국이 협의를 통한 개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논의되지 않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는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킬 것을 우려해서 당장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워싱턴 일각에서 한반도의 이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네. 우리나라 여권에서 핵무장론이 일고 있는 것과 별개로 한미 간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미국 일각에서 예. 전술핵 재배치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전술핵 배치가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죠. 예.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확인도 부인도 안 하는 것이 핵을 여기다 두느냐 안 두느냐 그런데 재배치가 맞습니다. 이거 가졌던 걸 버렸는데 철수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이걸 철수할 때 한반도 비핵화라 그래가지고 한반도 내에는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예. 남한 내에서도 대단히 술렁거렸습니다. 이거 철수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철수를 했다면은 한반도의 북쪽에는 핵을 개발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습니까?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거든. 전제였다. 남한에 있는 남의 핵 갖다 좀 놓고 위협을 줄이자는 거였는데 그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큰 목소리로 비핵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 북쪽에서 지금 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왜 아무 소리 안 내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적인 역학관계 등을 생각해서 우리가 핵을 만드는 것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국제 그 역학관계라든지. 그렇다면은 미국의 핵우산을 충실히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을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까지는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만드는 것과 예. 원래 배치됐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는 전쟁만 억제하면 되고 예. 북의 핵 개발이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힘의 균형을 위해서 재배치해야 되는데 핵무기 만드는 거요? 20년 전쯤에 아이비리그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과제를 내줬더니 나중에 다 답을 해왔더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공유화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 만드는 건 비용도 적게 들고 쉽다. 과연 이걸 못 만들어서 안 하느냐? 그건 국제적인 경제적인 문제, 예. 역학적인 문제, 중국과의 관계 등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것은 어렵더라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국민들의
이론을 많이 이렇게 함께 갖는 것은 공유하는 것은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배치 정도가 재배치 정도. 좋지 않겠는가. 이수기 기자님, 지금 한반도에 핵무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도 또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일단 그 한반도 비핵화 그게 지금 사실 깨진 거잖아요. 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핵을 배치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북한의 핵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둬야지 우리가 같이 핵을 무장하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 얘기인데 이제 엊그저께 원유철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핵 무장론 얘기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대문 가서 양말 하나 사잖아요. 예. 이제 양말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티셔츠? 티셔츠. 네, 티셔츠를 사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2만 원을 불러요. 근데 사러 간 사람은 10,000원을 부르죠. 근데 서로 이제 알고 가는 거죠. 그럼 18,000원, 13,000원 이러면서 이제 15,000원의 어떤 가격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핵무장론이 진짜 우리가 목적론적으로 이것을 꼭 갖고자 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에서 이만큼씩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적인 좀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도구로 이를테면 네. 중국, 일본 잘 들어. 너네가 자꾸 이게 북한 제재 그렇죠. 협조적으로 안 하면 우리 확 핵 가져버릴 거다. 그런 거죠. 네. 이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어떤 목적론적으로 반드시 이것을 갖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외교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이제 정부가 협상하려면 국내에서 국회나 여론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작업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아닌가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정성희 위원님. 상당히 이견이 있고 설왕설래. 이 국민들 여론조사 엊그저께 있었던 중앙일보에서도 핵 무기를 어쨌든 재배치든 뭐든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또 많이 나왔는데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도 실렸고요. 거기에서 방점은 일각입니다. 일각이다.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미국 정부의 다수의 의견이 전혀 아니고 미국은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할 지금 생각이 전혀 없고 하지 않는다고 이미 우리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논의는 했지만 청와대도 논의한 걸 부인하지 않지만 부인하지 않지만은 미국이 며칠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당선이 된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재임 초선했을 때 첫 해에. 근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은 예. 핵 비확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 이쪽의 외신을 보면 핵 비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서 다음 정부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에서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괌에 있는 거를 한반도에 가져온다든가 전폭기에다 이걸 실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핵을 더 확산시키는 정책은 취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서 적어도 오바마 임기 내에는 예, 이건 우리의 바람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우리 이숙현 기자께서 레버리지 효과, 우리가 이렇게 핵무장론이 들썩이면 미국이 좀 전술핵을 대배치해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국회의원들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핵무장을 원한다라는 레버리지 효과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핵을 이렇게 주장하니까 능력도 있고 말하는 기술도 있는데 2년이면 언젠가는 만든다니까. 딱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한국인들의 이런 상당히 불신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 원자력이나 이런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제재가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핵무기를 하면 아까 우리 이게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술이 있어요. 예. 또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계속 원자력을 해왔고 미국은 스리마의 사고 이후에 원자력을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인력도 우리가 우수한데 하려면 이게 저기가 있어야 돼요.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있어야 돼요. 예, 기술적인 얘기는 또 다음번에 한번 특집으로 저희가 3시간 한번 잡아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긴급 여론조사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직구쇼 패널 내에서도 재배치 정도는 괜찮지 않냐? 재배치도 안 된다. 재배치라는 게 실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핵은 핵으로서만 억지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가 핵을 갖고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겠냐?
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반도 핵 무장론 혹은 핵무기 재배치,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청자 게시판에 오늘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론으로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번엔 국내 정치권 뉴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난립니다. 정동연 전 의원을 영입하려는 안철수 대표의 러브콜이 요즘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건 이가 있었으니 이상돈 교수가 정동영 전 의원이 오면 나는 국민의당 합류 안 하겠다. 합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 의원님, 이거 정동연 전 의원과 그렇다면 이상돈 교수 둘 중에 안철수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오늘 이상동 교수가 한번 전화 연결이 됐으면 직접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예.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상동 교수가 지난번 우리랑 통화할 때는 국민의당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당직 배치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 따르면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오면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정동영 의원이 개성공단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때 통일부 장관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당에 그 정동영 의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안보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없다. 이상돈 교수랑 정동영 전 의원은 극과 극이죠. 안보에 관해서. 안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정동영 의원을 설득하러 순창까지 간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정동영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상돈 교수는 같이 하지 않을까,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듭니다. 이른바 이상돈 교수가 지금 배수진을 친 셈인데 우리 정치구단 윤태곤 시장님, 정동연 전 의원 들어오면 나는 국민의당 안 간다. 이상돈 교수가 딱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배수진이죠. 서로 배수진이다.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 재개의 제1명분이 지금 개성공단이라든지 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이 좀 구원이 있고요. 2014년에 이제 이상돈 교수의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죠. 그 비대위원장 때 영입 시절에 정동영 전 장관이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박영선 문재인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두 분이 안 맞는다는 건 맞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조금 넓게 보면은 한국의 정당들이 예. 정의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캐치올 파티입니다. 캐치올 예. 파티라는 게 이제 대중정당, 국민정당을 지향한다는 거죠. 약간 보수적이냐, 약간 진보적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모두 대중정당을 지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 분위기 따라 다른 거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누굽니까? 김종인 대표하고 간극이 얼마나 넓습니까? 실은 이 정동영 이상돈만큼이나 넓죠. 그런데 당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허허 웃으면서 생각이 다 같을 필요가 있냐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강한 지지율이 있고 중심이 잡히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 당은 스펙트럼이 넓다로 오히려 장점으로 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당이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엇박자다, 정체성이 뭐냐라는 식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상동, 정동영 두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지율이 자꾸 낮아지고 당이 좀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진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이 국민의당과 관련된 기사 제목 중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안보와 관련돼서 안철수 대표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렇죠. 조선일보 기사인 것 같은데 분명히 중도 정당의 길을 걷겠다.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는 나는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가깝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오래전부터 소신을 밝혀왔고 국민의당 창당 준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밝혀왔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국민의당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보다 더 강경한 진보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 안보에 관해서 안 대표가 우왕좌왕한 것 아니냐라는 물음이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묻고 있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네. 이게 정동영 전 장관을 들여오기 위해서 이랬던 건가요, 그럼? 그 속내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 안에 작은 규모의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색깔을 분명해서 그래도 당의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나니까 보수 쪽에도 좀 봐야 되고 예. 진보 쪽에도 좀 봐야 되겠고 예. 그래서 차라리 한 줄기로 가는 것이 50%라도 먹지 않는 거겠어요? 예. 우왕좌왕하는 모습 저거는 정말 출발선에서 정말 정치를 하려는 어떤 자세가 돼 있는지 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한글로 써놔서 오른쪽에도 왕, 왼쪽에도 왕 모실 사람이 너무 많은 건가? 여기저기 왕이 많아서 그렇다. 네, 그래서 한 줄기라도 가야죠. 역시 우리 대표가 저렇게 예. 해서는 곤란하죠. 대표가 이계지 전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 모두 모셔야 될 사람이 있고 저기도 왕이 있고 왼쪽에도 왕, 오른쪽에도 왕.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설마 그건 줄 알았겠습니까? 우왕좌왕 뉴스 속보 마침 지금 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직구쇼 타이밍과 뉴스 속보가 딱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가 정동영 전 장관이 합류하면 국민의당 난 안 간다라고 오늘 한겨레신문에 인터뷰했는데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에 의하면 오늘 이상돈 교수가 국민의당 영입을 공식화했고요. 잠시 후 공천관리위원장인가요?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뜨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그렇다면 정동영 전 의원을 영입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왕좌왕 하더라도 이쪽에 왕 저쪽에 왕 일단은 다 왕을 끌어드리겠다는 겁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과 이념을 둘 다 잡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봐서는 지금 광주, 전남, 전북을 다 잡고 가야 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광주랑 전남은 어느 정도 프레임이 다형성이 됐는데 전북 입장에서 사실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념적으로 약간 중도 프레임을 표방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봐서 호남 전체에 대해서 승기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영입이 필수적일 거고요. 그리고 이상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눈에 불편하실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보수 정책과 보수 이념에 대한 공부를 이상돈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정동영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담대한 진보 프레임이랑은 굉장히 맞지 않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실 정치에 대한 현실은 어쩔 수 없지라는 부분들을 용인하고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상돈 교수께서 늘 주장하는 국민의당으로 본인이 가기 위한 길은 거대한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한 제3당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어찌 세상 일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감내하고 본인이 서서히 바꿔가야겠다라는 예.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아니 그럼 이숙현 기자님, 이상돈 교수도 모시고 정동영 전 장관도 모시면 저 뉴스 속보가 뜨기 전에 사실 이계진 전 의원님은 속보를 못 보셨는데 오른쪽에도 왕, 왼쪽에도 왕이 지금 있는 모양인데 안보와 관련돼서는 정동영 전 장관과 이상돈 교수가 조금 치고받는 모습이 국민의당에서는 연출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우려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종인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세력과 딱 적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상돈 교수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상돈 교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나름의 시위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당내에서 이제 당장 김한길 선대위원장 맡고 있나요? 예. 지금 열흘 이상 회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죠. 그걸 김한길 의원 선대위원장 맞냐? 네. 그러면서 이제 김한길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상돈 의원도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자기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치 들어갈 듯 안 날 듯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간을 봤다는 건 너무 안 좋은 표현인 것 같고, 예. 네,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처음부터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뜻이 있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합류를 선언한 이상 그 내부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최대한 정돈해 가면서, 네네, 네, 총선까지 가는 게 일단 국민의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가요, 국민의당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이런 표현 썼습니다. 3중고를 겪고 있다. 3중고를 겪고 있다. 2중고도 아니고 1중고도 아니고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한 돌직구 신문이 바로 다음 신문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쪽에 접어놓는 게 편한데요. 안철수, 김한길, 깊어지는 갈등, 할 말 없다. 방금 우리 이숙현 기자께서 잘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김한길 의원의 모습이 요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임태훈 실장님, 안철수 의원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김한길 의원 달래랴, 동고동계 챙기랴, 정동영 전 장관, 이상동 교수 부딪히는 거 무마하랴. 김한길 의원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김한길 의원 퇴원을 하셨죠? 예.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지역에서 활동을 좀 재개한 걸로 아는데, 근데 저는 이 제목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2주밖에 안 됐나 싶어요. 창당한 지. 예. 2달은 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군요. 네, 2주밖에 안 됐나 싶은데, 글쎄요, 이제 선택지가 각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안철수 대표가 됐건,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됐건, 그리고 이제 이상동 공동선대위원장이 됐건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 당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 전에 네.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지금 마찰을 겪어서 네. 내부 갈등 때문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안 비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때문입니까? 사무총장 인선 때문이었습니까? 글쎄요, 그 뭐 하나하나의 문제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만도 있고, 조금 이제 머쓱한 미안함도 있을 겁니다. 미안함, 머쓱함이라고 하면은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할 때 뭐 공언을 했었거든요. 30명, 50명, 뭐 수도권에 다 나와가지고 뭐 날짜가 문제인 거지. 예. 협단체는 문제가 아니고 뭐 1야당 그때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하고 전 당대표고 이제 민주당 비주류의 수장이었기 예.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한길 대표를 많이 믿었겠죠. 근데 이게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머쓱함이 되는 것이고,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불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나만의 잘못인 거냐, 이런 이제 방향성에 대해 예. 가지고는 좀 나한테 이제 많이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신뢰관계가 이제 옛날만큼은 못한 거죠, 분명.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계파 싸움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김한길의 사람이었던 최재천 무소속 의원을 김한길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의 요직에 사무총장이라든지 요직에 맡기고 싶었는데 안철수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선숙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힌 것을 두고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현장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김한길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불화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설들이 많아가지고 난 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아니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 사이에? 불화설이 저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자가 저렇게 물으면은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다 그러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속내에 뭔가 당직 인선이나 총선 대비에 있어서 자기 사람이나 어떤 자기 생기 근거나 자기 노선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아까 이상동 교수 합류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제3당이라는 길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드러날 노동개혁이나 이슈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문제에 있어서 계속 부딪힐 텐데요. 이 정체성의 문제, 결국은 이게 여기에 맞닥뜨려질 텐데, 이런 거를 정리를 하면은 나머지 어떤 인선의 문제라든가 사람을 데려오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 제3당의 길, 여기에 대한 정체성, 이걸 확고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김한길 의원의 마음을 달래고자 최재천 무소속 의원을 만나서 달래기에 나섰다는데, 과연 김한길 의원의 마음이 풀릴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번엔 여권 소식입니다. 여당 심각합니다. 새누리당 분위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진이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주장했던 상향식 공천, 전략 공천 없다, 그게 우리 당의 공천 룰이다. 그런데 이한구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략 공천 하겠다.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대해 우선 추천 지역을 최대 3곳까지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컷오프로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데, 최대 39명의 현역 의원들이 경선 전에 탈락하게 됩니다. 결정된 사안인 건가요? 지금 브리핑을 하는데 무슨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어요? 결정이 됐으니까 브리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위원장의 기습 발표에 김 대표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서 만든 공천 룰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원래 이제 이한구 대표가 기자회견 하신 것도 몰랐고 합의가 안 된 건데 응? 그걸 가서 발표했는가. 정면 대결을 선언한 이 위원장과 김 대표와의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애초에 친박계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이한구 공천위원장 카드. 이한구 의원이 이수경 기자님. 네. 김무성 대표의 이 상향식 공천, 이른바 우리는 전략 공천 없다라는 원칙을 그 원칙에 대해서 정면에서 이만한 짱돌을 던졌네요. 그렇습니다. 참 재밌죠. 일단 김무성 대표 경로했다고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고, 같이 공천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화 사무총장도 어제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브리핑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갈등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죠. 처음부터 이한구 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냐 마느냐 가지고 친박과 비박 간에 굉장히 격렬한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이한구 의원이 그 자리에 가면서 예견됐던 어떤 갈등이 노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일단 당원 당규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라는 어떤 원칙론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고,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운영의 매로 좀 살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어떤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모든 지역구에서 적어도 한 석 이상은 전략 공천하겠다. 그렇다면 대구에서도 지금 진박 어벤져스와 현역 의원들 간의 싸움이 있는데 경선 없이 현역 의원이 자리를 뺏기는 그런 사태도 연출될 수 있겠네요. 이한구 위원장의 말은 두 가지 지점이 큰 폭탄입니다. 첫 번째는 권역별로 1에서 3이라고 그랬어요. 1에서 3석. 1에서 그러면은 3석. 와. 물리적으로 39석까지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이야기고, 대구는 이제 8개 중에 2명은 불출마했으니까 6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6명 중 3명은 그냥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낼 수 있다? 예,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무섭네요. 재밌는데요. 이 당이 지금 7대 3입니다, 경선이. 일반 여론조사 7, 당원 3이거든요. 이걸 이게 합의를 잘 되고 하면은 일반 여론조사만으로도 할 수 있다. 외부 영입 인사의 경우에는. 이게 원칙인데, 이한구 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는 거 아니? 합의가 안 되면은 100% 여론조사로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다 합의를 안 봐주면은 나는 100% 여론조사니까 합의 안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야지 하는 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두 가지가, 이거는 약간의 미세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원칙 두 가지를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숙경 기자 말씀하셨지만 예견된 사태라고 했던 게, 이한구 위원장이 들어가서 이런 일 하라고 해가지고 친박계가 이분을 이렇게 밀어준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잘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새누리당이 이 공천과 관련된 큰 원칙,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의 싸움,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광고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또 한마디 하셨네요. 그 누구도 국민과 약속한 국민 공천제를 흔들 수 없다. 그 누구도 친박이 와도 이한구 위원장이 와도 흔들 수 없다. 또 잽을 날리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휘날레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존바 프로젝트라는 그룹이 만든 Listen to Me,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용서하세요, 증오 멈춰요. 무려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말라위의 교도소 밴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말라위의 존바 교도소가 최악의 장소다. 기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흉악범들 2,000명이 수감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겁니다. 존바 프로젝트라는 밴드가 구성되고 나서 이들은 말라위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문제를 높이고요. 그리고 낮은 교육열, 그리고 문맹률, 그리고 에이즈 문제,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래미상을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미상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서 오늘 피날레 기사로 저희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국회도 좀 노래로 변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tongue.